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풀고 싶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문학을 좀 더 많은 부분 지시해 드리고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 생각만치 잘 되지 않네요. 그래도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화작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 일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 뽑은 문항입니다. 검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검체는 부자재를 제외한 화장품 내용물로 한다 되어 있고요. 이 부자재가 내용물과 섞여 있는 경우가 있겠죠. 침적된 마스크 같은 그런 케이스는 그 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압착이나 원심 분리 등을 이용해서 이를 제거한 다음에 검체로 하여 시험을 하고요. 또 화장품 제형 중에 에어로졸 제형이 있죠. 이런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해 깔때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분사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분리된 액을 따로 취해서 검체로 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문항을 출제할 때는 어디 특정한 한 조문의 한 부분만을 내지는 않지요. 이제는 여기저기에 있는 문항들을 조합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자, 에어로졸제 화장품 제형에 대한 정의죠. 7가지의 화장품 제형 중에 에어로졸제,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 액화기체나 압축기체 등의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해서 안개 모양 포말상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에어로졸제 같은 것도 뭐 가로놓기 형태로 또 출제 가능성들 배제할 수는 없겠죠. 또한 검체와 연결돼서 pH 시험법이 또 여기 시험 방법에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pH 시험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한번 어쨌든 간에 한번 살펴볼까요? 검체를 몇 g을 취할까요? 자, 2g입니다. 또는 2ml죠. 취해서 물 30ml와 섞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안에 뭐 지방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녹여서 섞은 다음에 지방분을 응결시켜서 여과시킵니다. 그러면 지방분이 제거되겠죠. 지방층과 물층이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검체를 어,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pH 측정법이 있습니다. 기준 및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오는 pH 측정법에 따라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성상이 투명인 액상인 경우에는 뭐 그대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당연히 다 맞으셨겠죠? 자, 첫 번째 피부 장벽이죠. 이거는 올해 6월인가요? 7월인가? 얼마 안 됐죠. 시행규칙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아토피의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죠.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입니다. 가려움증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죠. 자, 모발 색상 변화, 이 중에 뭐죠? 일시적으로 모발 색상 변화시키는 거 제외하죠. 기능성 화장품 아니라는 거. 채모 제거하는 화장품,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거 제외하죠. 탈모, 이 중에서 코팅 등의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제품 제외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다 암기하셔야 되죠. 기능성 원료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황색을 띤 회백색의 가루, 냄새 없는 거, 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거, 보존제로도 사용하는 거, 그때는 0.5%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만 사용한다는 거, 비등 가려움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의 총 징크 피리치온으로서 1.0%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 징크 피리치온입니다. 이런 각각 성분에 대한 특성들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별표에 나오는 각각의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을 보면은 거기에 고시 성분들과 또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 고시 성분들을 보면은 그 성분들의 특성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좀 깝깝하긴 하네요. 자, 징크 피리치온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성분 하나 더 골라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입니다. 자,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는 뭐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로도 포함되는데 특히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용 제한이 따르죠. 퍼머먼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는 11%까지 11% 이하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제모용 제품에는 또 5%까지 연모제로는 또 1%까지 사용 후 씻어낸 두발용에는 2%까지 이렇게 사용 제한이 걸려 있죠. 이 제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여기 제모제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이죠. 이 기능성 화장품에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성분이 나와 있죠. 거기에 치오그리콜산 80%짜리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치오그리콜산이라 되어 있고 여기는 지오글라이콜릭 액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성분입니다. 여기 80%짜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함량은 치오그리콜산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로서 3.0에서 4.5%이 범주 내에 있는 그런 성분을 성분으로 함량이 포함되면은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성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 제한은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안에 다 들어오죠. 성상은 특이한 냄새가 있는 무색 투명한 유동성 액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잘 기억해 보실게요.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정해져 있죠. 시행규칙 제19조의 제1항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량이 소량인 경우 즉 10ml 초과 50ml 이하 중량인 경우에는 10g 초과 50g 이하인 그런 화장품 용기 포장에 다음 강목의 성분을 반드시 기재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전체 성분명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명만은 반드시 사용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요 내용 성분들은 또 제1회 시험에 단답형으로 다 출제가 된 부분이 많은데요. 타로색소도 나왔었고요. 금박도 나왔고 아하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인산염. 요번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자, 인산염은 샴푸 같은데 pH 조절제로 많이 사용된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쓰진 않습니다. 이유가 강이나 하천 등에 흘러내려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분들 이런 것들 부영양화 안 좋은 현상이죠. 이러한 그 화학 비료나 이런 성분들이 유입이 되면은 물 속의 인이나 질소와 같이 영양분이 과잉 공급이 됩니다. 이런 영양분들은 또 미생물 등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조류들이 과도하게 번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숨쉬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은 하천이나 강물 속에 산소가 엄청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물고기 같은 그런 생물들이 폐사가 되는,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부영양화죠. 이 성분들 사용하는 거 자중해야 됩니다. 화장품 포장에 표시 또는 기재,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품법에 다음과 같은 표시해야 될 사항들이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의 명칭, 또 영업자 상호 주소, 또 전성분이죠. 소량으로 정한 건 이에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요. 내용물의 용량, 중량, 제조 번호, 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쓸 때는 제조 연월일 병행 표시해야 됩니다. 가격은 판매자가 쓰게 되어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또 사용할 때 주의사항들, 또 제품 유형이나 성분이나 제품별로 다 다르죠. 공통사항이 있고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다 써야 되고요. 시포가 총괄령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있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뽑아놨죠. 시행규칙 하위법령의 1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입니다. 이것도 한 8가지가 되는데요. 자, 시각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또 기능성 화장품 경우에는 용법, 용량, 효능효과,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러 사용할 경우에 그 성분명과 함량, 방향용 제품은 제외하고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에 들어와 있는 경우 함량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분에 관련된 겁니다. 또 천연 유기농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함량,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 명칭과 제조회사 하면 그 소재지 6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8호부터 11호까지 기능성 화장품 범위 기억하시죠? 튼살, 피부 장벽, 이렇게 해가지고 8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 그 화장품일 경우에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 이유는 의약품에 오인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써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호는 만 3세 이하나 만 4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표시 광고할 경우에는 무엇을요? 보존제 함량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1호와 6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6호, 바코드, 또 수입 화장품 경우에는 요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입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규칙 별표 4에는 화장품 포장에 대한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별표사는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난 강의 동안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정답 잘 기억하시겠죠? 글자 크기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산성도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 경우에는 성분을 표시한 대신에 중화 반응 후에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누화 반응도 마찬가지에 기재 표시할 수 있고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그런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지방산과 또 알칼리 중화제로서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트륨 이런 것들 쓸 경우에 각각의 반응물의 성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하나 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성분의 경우에는 시각처장에게 근거자료 제시하고 그 다른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할 때 반드시 표시 광고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될 자료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제품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설명 자료가 있었고요. 문항은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로 대체 가능한 자료를 묻는 문항입니다.
올해 처음 제정 고시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부적인 별표를 보시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 고시된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최종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제품의 제조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걸 또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바로 제조관리 기준서, 또 제품 표준서, 수입관리 기록서,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 이 세 가지가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는 제품명이나 효능효과, 또 사용상 주의사항, 원료명 분량, 보관조건,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제품 표준서, 그리고 수익관리 기록서입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제품 표준서가 공통적으로 대체 가능한 자료로 포함되어 있지요. 3호는 제품 효능효과에 관한 증명자료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이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 또 제품의 표시 광고할 경우에 사실에 대한 실증자료, 이렇게 실증자료, 증명자료 두 가지가 더 있고요.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시험에서도 또 이렇게 단답형 문항으로도 나오고 많이 검토가 되고 됐던 부분이라서 뺐는데요. 그래도 한번 꼭 같이 이 재정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안전성 정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복습 겸 살펴봅니다. 안전성 정보란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또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유해 사례 정보를 말한다라고 어디요? 고시 안전성,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중에 나와 있죠. 정의 부분 100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조고요. 실마리 정보 나왔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나머지 중대한 유해 사례, 안전성 정보 이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시고요.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 이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 자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죠? 중대한 유해 사례나 판매 중지 회수에 관한 외국 정부의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경우죠. 그리고 정기 보고는요. 매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달에 또 7월부터 12월까지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정기 보고는 그 다음에 1월 중에 이렇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식으로자가 2인 이하인 화장 비누만은 안전성 정보 보고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개정이 됐지요. 오늘의 문제풀이 어떠셨나요? 그동안 뭐 정리하자, 또 아차 싶다, 풀고 싶다 등 여러 강의, 또 다른 강의까지 합쳐서 여러 강의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반복되고 학습이 반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